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보였던 낙폭을 이렇게 줄이면서 시작했습니다만 요즘 뉴욕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그쪽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부터가 고비입니다. 장 좋을 때는 꼭 이렇게 오후에 약했던 분위기를 감아 올리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반등 시도, 상승 시도가 오후 들어서 좀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2분기 GDP 잠정치 3%로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별 악재를 고용, 물가 지표를 이제 덮으려는 그런 모양새가 미국 증시에서 관찰되는데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좀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나타내는 상황인데 엔비디아별 충격과 실망이 어제 국내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또 2차 전지주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청약시장 광고 저희 많이 다뤄드렸는데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단지가 연이어서 등장하면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부터 손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엔비디아 충격을 상쇄해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상승 모멘텀이 힘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8월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9월을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59% 오른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보합권 그리고 0.23%대에서 하락 마감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애플의 경우에는 시티그룹이 AI 관련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1.46% 강세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6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어제 보신 것처럼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도 더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6% 하락을 하면서 시총 2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의 확산은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마이크론이나 인텔, ARM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는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0.67% 하락, 아마존은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가 0.28% 상승했고 일라이릴리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0.26% 상승 마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실적 발표 마친 엔비디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간 기술주에 쏠렸던 자금이 연착륙 기대감을 안고 전통적인 대기업으로 다시 분배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나머지 두 지수보다 다우지수가 성적이 좋았던 것을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성적 자체는 좋았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입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도 예정대로 4분기 출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한마디로 잘했는데 더 잘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번 하락으로 AI 버블론이 다시 커지거나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에도 시장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었던 1.4%의 2배 수준으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8%보다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소비가 속보치 때보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2분기 연율 2.8%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치였던 2.9% 대비 더 낮아졌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 나올 7월 PCE 물가 지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PCE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5% 정도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준의 목표치에 착실하게 근접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태 이어가면서 연착륙 기대감을 키웁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밑돌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회복력이 있고 연준이 영착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커졌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100%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9월 금리를 0.25% 내릴 확률을 거의 100% 가까이 반영하는 와운데 베이비컷 같은 경우 67.5%, 비컷은 32.5%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2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10년물은 3.86%대, 2년물은 3.89%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 공급 중단과 이라크 감산 우려에 상승했는데요. WTI 배럴당 7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도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엔비디아 실망감에 그간 기술주 랠리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8월을 돌아보고 9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맞게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다음 달 차세대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 생산량까지 높여가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모델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할 신형 아이폰 60 시리즈의 인기를 기대하고 부품 공급망에 약 9천만 대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천만 대 수준의 초기 부품 주문량을 10% 이상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 밖에 일부 아이폰 협력 업체들도 9천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 9일 아이폰 16을 비롯해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함께 선보일 예정이었던 자체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는 안전성 우려와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 달 뒤인 10월 운영체제 업데이트 때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춤하는 사이 삼성과 구글 등 경쟁사들은 발빠르게 AI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애플이 인공지능 지각생 꼬리표를 떼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화웨이는 거침없이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기록적인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상반기 순이익은 18% 늘어난 77억 달러를 찍었고 매출 역시 34% 늘어 2020년 이후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상반기 중국 본토에서만 2,220만 대를 출하했고요. 또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폰 시장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기간 폴더블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29% 증가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차세대 폴더블폰을 출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상반기는 비수기로 볼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1분기와 2분기 모두 선두를 지켰던 만큼 화웨이의 약진을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데요. 화웨이뿐만 아니라 비보와 오포,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뒤를 이으면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이상 과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린 구글이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역 정보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경쟁사의 트래픽과 수익 발생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미 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결 내린 터라 몸살이기에 여념없는 구글인데 블룸버그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검색 공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법무부는 패소한 구글을 두고 그룹 해체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 AI가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과 우리 돈 1조 원대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사는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1,000억 달러, 우리 돈 13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만약 실행되면 지난해 1월 마이크로소프트의 13조 4천억 원 투자에 이어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최근 AI 서비스에서 오픈 AI와 협력키로 한 애플 역시 신규 투자자로 참여해 자금을 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크게 휘청였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자체는 매우 좋았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적 자세히 확인해보면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에 300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0.6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122% 급증했습니다. 또 3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고 시장 예상치 상회폭이 이전보다 줄어든 점에 주목하면서 AR 정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국내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PSK홀딩스가 11.96%, 테크윙이 8.99%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가 9.45%,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5.35%, 3.1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에서 빠진 수급은 2차 전지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점차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전고체 배터리 설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현대차 의왕연구소에서 완공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해서 증권가 호평이 나온 것도 전고체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어제 삼성 SDI에 대해서 2027년 양산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 안으로 전고체 전지 공급망과 공정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술 초격차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유일 에너테크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4.38% 뛰었습니다. 또 그밖에 덕산 테코피아와 대주 전자재료,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2024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향후 10년간 120조 넘게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들 중 현대차가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행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를 일괄 수행하는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고 주행 중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까지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업체에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로보택시 사업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엣지 파운드리가 6.46%, 또 LG 이노텍과 오비고가 각각 3.86%, 3.83% 올랐고요. 이외에도 모트렉스와 SOS랩이 모두 3%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다소 줄이는 대신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보조금 예산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력선 통신,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올해에는 2만 3천 개의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이를 9만 5,400개로 더 늘려 보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5.21%, 모트렉스가 3.76% 상승했고요. 기아와 SK, 솔루엔 모두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엔비디아 쇼크에 어제 우리 시장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꽤 오래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저항선 돌파의 유일한 키로 여겨졌었는데요. 엔비디아 너마저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 실적에 어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에도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있을지, 어려운 시장이지만 돌파구가 존재하는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1.02% 빠지며 2662.28포인트, 2주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코스닥도 0.85% 하락해서 756.04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는데요. 실적은 미국 엔비디아에서 나왔는데 한국의 코스피가 화풀이를 당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하루 전에 기대 속의 국내 반도체 업종에 선 베팅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4,194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도 2,67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개인만 홀로 6,27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522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도 1,163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여기도 개인만 1,94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반도체 쪽에서 실망감이 나타나니 대기 자금들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밸류업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14% 조정을 받아서 7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5.35% 나빠져 17만 원 선도 이탈했습니다. 종가 16만 9,700원이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6.11% 상승세 시현하며 39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가 2% 가까이 추가 상승에 성공했고 KB금융도 1.28%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일부 헬스케어 대표주만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06%, 에코프로가 1.43% 오름세 기록했고요. HLB가 2% 넘는 강세 나타냈습니다. 또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1.66%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이 시총 1위는 지켰지만 1%대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이 2.66% 반락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5원 90전 내려 1,333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월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세에 위안화 강세에 연동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장중에 크게 떨어지다가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는 1,332원 선이었고요. 이후 역외 환율은 1,334원 선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30원 초반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엔비디아 실적 여지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만 바라보던 시장,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없는 걸까요? KB증권은 4분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4분기 초중반에 또 다른 메시아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는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시장이 다시 뛰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더해서 국내에선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4가지 강력한 재료들이 시장에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밸류업과 더불어서 바이오 업종을 유망하게 전망했습니다. 금리 하락 시기에 바이오 산업은 오히려 가격 상승이 관찰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예산을 참고해 봤을 때 올해 들어서 메디칼, 바이오 쪽 투자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긍정적인 업황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성장주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니 때를 기다려보라는 보고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까지 체크하시죠.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인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올해 코스닥 기업 공개 최대어로 여겨졌지만 시효 예측과 공모 청약에서 연달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냉담한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센즈랩과 모니터랩, 폴라리스 AI 등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쇼크 여진이 이어졌지만 2분기 깜짝 성장을 달성한 미국 국내 총생산 지표가 투심을 떠받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영향으로 AI 반도체주 추가적인 낙폭을 보일 수 있겠지만 미증시처럼 제약 바이오나 밸류업 같은 다른 업종들이 지수를 받쳐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는데 보니까 뭐 나스닥하고 S&P 500 혼조고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아니 S&P 500에서 네.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오른 종목이. 네, 그러면 예. 장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지수가 워낙에 나스닥이나 S&P 500에 엔비디아 낙폭이 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런 양상인데. 아니면 기대치가 좀 높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 기대치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게 그 왜 유승용 씨하고 이한희 씨 나오고 했던 그 극한 직업 아시죠? 영화. 네. 예, 그거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주위 분들이 하도 재밌다 해가지고. 예. 아,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더니만 예.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걸 기대 없이 보면 괜찮은데. 그 영화 시작할 때부터 한번 날 웃겨봐 이러면서 봤더니만 네. 관객들은 빵빵 터지는데 저는 저게 뭐가 우습지? 이렇게 된 거예요. 소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제가 잘못한 네. 거죠. 너무 기대를 높게 하신 거죠. 엔비디아 실적 그 정도 나왔는데 저렇게 후들겨 패면은 아, 엔비디아가 그러게요. 잘못한 거예요. 엔비디아 보고 기대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글쎄요. 거품은 예. 아니겠지만 네. 좀 비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3분기가 원래 계절적 성수기라고 하는데 예, 어제 이주환 박사님 얘기는 우리한테 예.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주셨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실적 가이던스가 좀 좋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수시로 이제 새로운 우리 패널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오늘 저희 뉴페이스 소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염 차장님, 저기 이제 또 SBS 비즈에서도 왕왕 제가 오후 채널에서 뵙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 시간도 이제 한 번씩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사업 추진팀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직접 부딪히시는 네. 거죠? 네, 뭐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주식 매매하고 있고요. 이제 고객 관리하고 이제 뭐 자산 관리 쪽으로 뭐 브로커리지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부터 체크합니다만 그 전에 지금 이제 8월 한 달 이제 오늘이 거의 뭐 마지막입니다. 날이죠. 예. 이번 달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번 달 사실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 달뿐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들어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지수라든지 중소형 쪽에서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지속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지수라든지 체감하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네. 사실 8월 5일에 급락장이 나온 이후에 사실 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망연자실. 네, 왜냐하면 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었고 다행히도 8월 내에 그래도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은 급락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회복은 했다라는 점인데 사실 딱 거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8월 말까지 좀 버텼는데 사실 지금은 지수는 좀 사실 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그 AI 관련주라든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먼저 중요했죠. 네, 네. 말씀하셨듯이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6%대 급락,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 7%대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하락분을 조금 만회할 것이다라고 예. 장중에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6%대 하락 마감하면서 시장은 예상대로 지금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겠지만 뭐 AMD라든지 다른 뭐 반도체 종목들이 글쎄, 같이 네. 급락한 건 또 아니에요. 네. 이제는 뭐 엔비디아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전체 시장을 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집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쪽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예, 네. 그래요.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네. 최근에 지금 이제 휘청거리는 종목들에 많이들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네요. 네. 아니면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사실 엔비디아의 독주 체계가 사실 너무 장기간 길었었죠. 집권을 했죠. 네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고요.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뒤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한 저는 약간의 분기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저는 또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일단은 의견이세요? 저는 사실은 방송은 여기는 처음 네네네. 나왔지만 기존에 이제 7, 8월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는 계속 말씀을 좀 그래요? 드렸고요. 예. 네.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가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LLM 시장, 거대 언어 모델 쪽에 대한 좀 집중이 있었고요. 거기서 사실 기대치가 대부분 다 엔비디아에 쏠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 약간 수익성 모델에 대한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다른 쪽으로에 대한 좀 확산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흔들린다라고는 좀 생각하진 않고는 있지만 너무 좀 AI 반도체라든지 일부에 좀 집중됐다라기보다 후반기 내년까지는 전체 레거시 모델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는 사실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LMM 쪽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SLM이라고 해서 소형 언어 모델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한때는 또 주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온 디바이스 AI죠. 네네. 예, 그에 대한 네, 부분이 네. 너무 소외됐었습니다. 네. 지금 LMM 쪽에서의 수익성을 단기간에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AI를 어느 쪽으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얼마 전에 관련 리포트를 제가 좀 보고 네.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LMM 쪽이 아닌 SLM 쪽에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애플의 아이폰 16이 또 9월에 출시를 하죠.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스토리를 시장에서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디바이스 AI 우리가 뭐 연초에도 온디바이스 네. 관련 종목들이 사실 약간의 테마 성격으로 크게 네. 움직였어요. 예. 그 종목들이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대체하고 사실 주도주로 움직인다라고까지 하기는 조금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AI 시장 자체가 조금은 다른 제2 국면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우리가 좀 시각을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는데 아까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 엔비디아를 시총 2위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전 아나운서가 확인해 보니까 엔비디아 다시 3위로 내려앉았네요. 3조 달러 네.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또 3조 달러 밑으로 주저앉아 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 뭐 반도체 사이클 시작한 지 그래도 한 1년은 끌어왔나요? 작년부터 해서 해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수익률이 작년에가 훨씬 좋았죠. 물론 이제 올해 다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상승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한 150%대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큼 장기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1년 반이라고 하면 사실 장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흐름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그 분기점이 또 액면 분할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액면 분할할 때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100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서 최고치 130에서 140을 터치를 하고 다시 $100 정도까지 내려앉았고요. 그 당시 주식 분할 이전에 1,000불이라는 그 네. 허들을 갖다가 주식 분할로 열어가지고 1,400불 갔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40불 갔다가 지금 한 90불까지 미끄러졌다가 네, 그렇다가 현 사실 위치죠. 그 안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계속 네. 반복되고 있다. 네.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단기간에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황 사장님이 이거 주가 올리는 데는 또 재주가 있는 분인데 어제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네,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올해 2분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는 사실은 상당히 좀 낮아진 100%대, 기존의 1분기와 2분기에는 200%대의 매출액 성장률을 가졌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는 100%대, 그리고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 매출액의 둔화는 아니죠. 매출 성장률의 둔화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성장률의 둔화죠. 성장률의 둔화라는 네, 맞아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어찌 보면은 좀 인정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모델에 대한 수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 기업들이 상당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그에 대한 수익성이 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럼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쉬어갈 때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하단을 지지해 주는 거, 이거 좀 유의미하게 봐야겠네요. 사실 지수는 예.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이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수는 그래도 2,600대에 대한 선에서 잘 지켜내고 있고 일단은 빠르게 하방을 받쳐주면서 여기서 가장 큰 몫을 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였다라고 네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좀 그렇죠. 받쳐주면서 예상보다는 그래도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사실 테마의 느낌으로, 테마 성격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률이 더 컸는데 최근의 추세는 대형주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이 사실 중소형 종목들보다 더 앞지르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테마냐, 주도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중소형 종목들, 실체가 예. 다소 없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 이건 테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실체와 함께 실적이라든지 수주 같은 부분들이 받쳐주는 부분이라면 이건 주도 섹터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지금 주도 섹터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좀 지수는 받쳐줄 수 있는 좀 어떤 에너지가 아직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그쵸. 좀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되는 쪽으로만 쏠리는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되는 쪽으로만. 네. 지금 뭐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도 사실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증시 자금 자체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쏠려 있고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쪽만.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며칠하고 끝나는데 최근의 추세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실 오히려 이게 시장에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없기에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에 주도 섹터가 맞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단기간의 조정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저는 다소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머니쇼 2시간 가까운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 이정민 앵커 혼자 진행하면 더 깔끔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제가 굳이 옆에서 이 패널 분들한테 딴지 걸고 무슨 반론 제기하고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패널 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네.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수용보다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인데, 네. 미국에서 그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 제약 뭐 이러면 지금 일라이릴리였잖아요. 시총 뭐로 보나. 네. 근데 저는 이거 일라이릴리 최근 주가 흐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해요. 이건 너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이중천정에서 치고 나갈 에너지가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 쪽에 그 대장주가 저기도 뭐 비만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왔던 종목 아니에요? 일라이릴리가?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아까 염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체 있는 걸로 따라가야겠네요. 바이오 네. 중에서도. 네. 지금 실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고 있는 게 저는 가고 있는 그나마 게다.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뭐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이제 유한양행에 네, 네. 대한 이슈가 좀 컸었고, 그 전에 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또 100만 원 돌파하는 부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 상당히 실체 있는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비만이라든지 뭐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는 약간의 추세적인 테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각각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라이릴리와의 조금은 좀 차별성을 좀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사실 뭐 AI 이제 초기다, 이제 개화기다라는 분석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 있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힘든 게, 그럼 그 다음 1차 국면이 일단 지나갔다라고 네. 하면은 그 다음 국면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네. 부분이 저는 그게 고민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AI 거대 언어 모델 쪽에서의 어찌 보면은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강해지는 부분이 온디바이스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노트북 정도로, 아니면 뭐 IoT 같은 이런 쪽으로의 확산인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이제 광고 수익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한때는 또 뭐 우리가 AI 쪽을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의 테마가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거기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앱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좀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직은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 다음 국면으로 일단 1차적으로 확산이 일어났고, 거기서 B2B 쪽에 대한 부분이 강했고요. 이제 B2C 쪽으로에 대한 부분을 네.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그런데 좀 뭔가 증시를 대표하는 맞습니다. 주도주는 아직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고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다소 좀 연계성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올해 연초에 예. 삼성전자가 S24에 온디바이스를 AI를 기능 심으면서 한 번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추세는 이어가지 네네.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에서 예. AI 반영을 됐을 때 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야지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일정 부분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예. 애플의 유저들은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사실 이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쪽에 좀 포커스를 좀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뭐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낙폭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난 종목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들의 접근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추세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따라가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실체가 상당히 좀 개연성이 조금은 낮기는 합니다만 관련 종목도 최근에 움직였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아마 우리 염 차장님 그거 하면서 이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도 많이 네.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밀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수가 받쳐주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안 밀렸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뭐 구체적으로 다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거의 한 많게는 30, 적게는 30%에서 50% 이상 맞아요. 난 종목들이 예, 많아요. 예. 그럼 사실 지수는 더 빠졌어야 됐지만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논란이 좀 많았었고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AI 칩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금 1차 국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도 거의 그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AI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 꺾인 시점이 또 있습니다. 꺾인 시점. 꺾인 시점이 언제냐면 네. 지금 하나그룹에서 그 TC 몬더이 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날 한번 폭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하나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16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녀에게 양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주가를 좀 받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깨고 내려왔다라는 점은 단기간에 좀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은 중간중간 나오지만 어떤 박스권을 다시 높여가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간이 걸릴 수 부분에서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다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벌써 7, 8월 달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자고 말씀하셔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뭐 이제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온디바이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섹터로 따졌을 때 그러면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섹터가 최근 들어 지금 2차 전지 제대로 된 2차 전지 회사 조금 움직이는데. 네.
그쪽도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쪽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일제히 다 올라왔습니다만 네.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견조하고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게 LG엔솔과 그렇죠. 삼성 SDI였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정상적인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큰 폭의 성장률을 사실 2차 전지는 성장을 했다기보다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 높았던 부분도 사실 네.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캐즘에 덫에 걸려 있고 2차 전지도 1차 국면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 역시도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의 점유율, 미국뿐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그다음 후발주자, 거기엔 우리나라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그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조금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2차 전지가 어떤 지금 3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셀업체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근히 셀업체부터 해서 그다음 뭐 양극재 업체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이 오지는 않아요. 셀업체들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움직인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리튬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좀 작은 종목들 그렇게 급하게 장비주 쪽이라든지 급하게 들어가실 건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셋업체라고 하면 뭐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네. SDI 이런 네, 쪽이요. 두 종목이 최근에는 수급 흐름이라든지 최근의 추세는 예. 다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뭐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완성차 업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네. 움직임,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에서 이제 본계약 체결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셀업체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눈길을 꺼내요. 뭐요?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 모든 지수가 엔비디아 실망감을 딛고 상승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어제 장을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 40분쯤에 갑자기 추락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쯤에. 네. 그 설명이 없네요. 다 엔비디아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런데 미국의 저가 상점 매출이 안 좋게 발표돼서 그런 것 같던데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타겟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 실적 나오면서 완전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렇게 뭐 그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사실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좀 잘 가던 장이 오후에 그렇게 꺾이냐 말이죠. 특별한 시황에서 뭐 잡히는 얘기는 없죠.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갑자기 좀 꺾였다라는 저도 어제는 한두 시까지는 시장을 좀 보고 네. 잤던 것 같습니다. 딱 주무실 때부터 이제 꺾였고. 네,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깨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주가를 좀 체크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어제 시장에서의 큰 충격은 사실 없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표 좋았잖아요. 네, 지수는 다우지수 같은 지표가. 경우 지표도 좋았고요. 네. GDP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또 그 GDP에 대한 성장률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비 쪽에 대한 네.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또 꺾이는 국면이다. 예.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변동했다기보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심리거든요. 강세장에서는 네.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도 막판에 이거 들고 갈까 오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는 보면은 분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장 막판 한 30분, 어떨 때는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그걸 갖다가 낙폭을 다 회복하거나 양전, 네. 플러스로 돌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8월 5일 이후로 한번 세게 맞고 나니까 네. 좀 아픈 거예요. 약간 불안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장중에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판에 좀 정리하고 가는 느낌.
좀 그쵸. 그런 게 네. 약간 느껴지네요. 요즘 이렇게 장중 흐름을 보고 있자면.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사도 되나라는 사도 되나 그러니까 매수 하는? 버튼이 쉽게 눌러지지 않는 시장인 것 네네. 같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었던 보유 종목들에 대한 만약에 뭐 회복을 했다거나 수익이 나면은 팔 수 있는 용기는 생기는데 네. 살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쉽지 않은 살 시장인 수 것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기. 현금을 좀 갖고 있으려는 심리가 크죠. 그리고 보유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8월 5일 이후 한 2, 3주간의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네. 만회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흔들림은 여기 그 다음에는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지거나 또는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좀 불안감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 8월 달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조금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소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국면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뭐 9월 둘째 주부터는 뭐 CPI 발표라든지 네. 그 다음 주에 있는 FOMC 등 한 1, 2주의 공백 있는 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갈 것인지 네, 무엇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버튼이 쉽게 눌러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부분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시장은 좀 다소 좀 눈치 보는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뭐 계속 눈치만 보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75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는 좀 반등이 예상됩니다. 2% 상승 예상되고요. 75,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0.7%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1,0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4만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도 역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9,100원. 셀트리온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0만 500원이고요. 그밖에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는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16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1.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0만 9,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은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엔캠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2거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천당작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도 보합 예상됩니다. 휴젤 오늘 1%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또 6거래 연속 좀 가격 조정을 보여온 만큼 오늘 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1,600원,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홀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상승 모멘텀이 지금 없는 느낌이거든요. 없는 느낌이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꿈틀거리면서 지수를 갖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견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정민동 시효과 하시는 소개해 주시는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이제 며칠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급하게 와서 뭐 단기 조정은 충분히 뭐 있을 수가 있지만 요거 조금 희망적인 그림이 막 나오네요. 아, 차트로 봤을 때요? 예. 아니, 염 차장님.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에 뭐 그동안에 또 전기차에 대한 캐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2차 전지 특히 뭐 양극재 관련한 이쪽은 우리 뭐 지난 한 1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얼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짝 또 전고체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 지금 뭔가 재료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삼성 SDI는.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뭐 LG 엔솔도 엔솔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최근 한 5, 6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에서 악재가 뭐 다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관심입니다. 관심.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 아예 여기서 무관심이 가장 힘든 거고요. 그렇죠. 그간 2차 전지가 힘들었던 건 무관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불거졌다는 것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배터리 이력제 그리고 네. EU에서 내년부터 배터리 여권제를 도입을 합니다. 배터리 여권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고 있는 길 어떻게 거쳐갔는지 예, 예. 또는 원재료단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네네. 한마디로 뭐 출처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재료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저는 호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중국산에 대한 부분이 찍힌 배터리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전고체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일단 상용화의 시기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삼성 SDI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빠르고 적극적으로 전고체에 대한 부분을 좀 개발을 해온 상태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테스트 과정을 잘 거쳤다라는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 첫 단계부터 첫 새롭제부터 네.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한동안 좀 쉬고 있고 바이오 섹터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장부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예를 들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세게 움직이다가 상승폭을 살짝 반납을 했어요. 지금도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일단은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간 쉬었었던 2차 전지로 갈지 또는 기존의 강한 섹터였던 조선주라든지 뭐 방산 거기에다가 뭐 그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형 섹터가 쉬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중대형 섹터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뭐 예.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뭐 시장을 완벽하게 이끌 만한 쪽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어떤 빈 공백을 어떤 섹터가 지금 갈지에 대한 부분 계속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섹터도 이제 물론 상반기에도 워낙에 실적이 좋았어요. 네. 상반기에도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온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이 또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조선 섹터 좀 단기간에 좀 빠진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호가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믿을 만한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좋아하잖아요. 예. 사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뭐 어떤 기대치라고 네네. 할까요? 시장에서의 사실 믿는 구석, 삼성전. 네. 어쩌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 지지선인 75,000원대가 사실 어제 살짝 좀 깨졌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좀 아쉬운 점은 다시 한번 뭐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좀 부족하겠지만 네.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은 이어갈 수 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뭐 후반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레거시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비중을 지금 단기적으로 줄이신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요즘 시장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자금 자체는 뭔가 지금 대기 상태인 거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은 상태고요. 예. 네,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8월 들어서 사실 예. 상당히 줄어든 상태고 네. 지금 7월 달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거의 한 20-30% 정도는 거래 대금 자체가 예. 줄은 상황이고요. 뭐 다행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살짝 좀 올라왔고요. 네네. 그보다 사실은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더 컸습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거래 대금 회복력이 좀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한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중소형 종목들의 낙폭이 너무 커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구간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서 사실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주는 것도 시장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초에 우려했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는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거쳤다고 봐야 돼요? 뭐 거쳤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또 한번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말에 나올 경기 지표들 확인하고 가겠다는 관망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이번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8월 참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뭐 수급적인 우려도 계속해서 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주도주도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 단기적으로 방향성 예측하기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0.5% 올라갑니다. 2,676포인트, 코스닥도 0.28% 소폭 올라갑니다. 758포인트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5% 상승으로 74,400원. SK하이닉스도 0.59% 올라갑니다. 177,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이네요. 3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96만 1,000원. 현대차도 1.7% 올라갑니다. 26만 3천 원이고요. 기아도 지금 0.38% 오름세 10만 7,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6만 400원. 셀트리온도 0.7% 올라가네요. 20만 500원이고 KB금융, 신한지주도 상승입니다. 각각 주가는 8만 7,100원. 신한지주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네요. 5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16만 8,100원 소폭 내림세고 알테오젠도 0.7% 하락합니다. 31만 3,000원. 에코프로 HLB는 지금 보합권. 에코프로가 0.4%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8만 5,500원. HLB는 0.2% 소폭 하락으로 8만 4,900원. 엔캠 1% 상승합니다. 19만 1,700원이고요. 삼천당 제약도 0.6% 올라갑니다. 15만 1,100원.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94,400원. 휴젤 1.6% 상승하면서 27만 5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보합이고 리노공업 소폭 하락합니다. 19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6% 강세로 나흘 만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 3,600원. 사실 이제 LG 쪽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2% 강세입니다. 1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아이폰 16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럴 때 이제 LG그룹주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우선주까지도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도 호재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그 밖에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라운시큐어 좀 보안 관련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0% 급등합니다. 2,315원이고
지금 보게 되면 한싹, 센즈랩도 지금 3%에서 8% 강세 보여줍니다. 주가 7,340원, 9,960원이고요. 그밖에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도 7%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이버원도 1.4% 올라가고요. 파수, CU박스, 플랜티넷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안주도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랩, 엑스게이트가 4%에서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주 좀 맥이 같이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오랜만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우리기술이 지금 9% 강세입니다. 2,250원, BHI도 2.78%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3% 넘게 올라갑니다. 18,370원. 그밖에 한전기술, 우진, 한전 KPS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또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에이징랜드가 지금 5% 강세입니다. 지금 3150원, 자람테크놀로지도 1.7%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사크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좀 힘이 없네요. 지금 7% 하락입니다. 네,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6%대 하락으로 29,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안주, IT 대표주라든지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이쪽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0억 원, 14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 26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4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억 원, 14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사네요. 지금 1,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 대비로는 1원 90전 상승한 1,333원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은 커지는 상황이네요. 예.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인덱스. 제법 의미 있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환율이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네요. 네. 야, 근데 제가 진짜 지표는 지표네요. 왜요? 하필이면 오늘같이 다 잘 가는 중에 특히 네. 아까 LG그룹은 다 네. 오르는 와중에 LG 네. 엔솔하고 삼성 SDI만 안 가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꼭 이틀씩 빠르더라고. 이틀씩 빠르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달러엔이든 달러막이든 뭐 롱숏을 갖다 잡아가지고 꼭 터져요. 네. 꼭 터져서 저녁에 이제 팀장한테 혼쭐 나고 네. 그러게 하는데 네. 이틀 후에는 내가 보던 방향으로 가거든. 네네. 근데 이 이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딱 이틀까지만 가요? 아니 이틀 후에는 생각했던 대로 가긴 이틀 가는데 후. 그 이틀을 빠른 게 시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맨날 예. 혼만 나고 돈만 예. 터지던 그런 그게 있는데 예. 그래도 절반은 맞췄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네. 무겁다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은 있고. LG그룹주들이 좋은데 이거 아이폰 16, 16 때문인가요? 아니면 보니까 또 나온 소식은 LG전자화학 지분율 높인다. 맞습니다. 이 네, 얘기도 일단은 지금 LG전자 5%대 강세 나오는 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가 LG전자와 LG화학의 주식을 매입키로 하고요. LG전자는 200억 원 규모, LG화학은 300억 원 규모고요. 경영권 유지 그리고 수익 제고 차원에서 주식 매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LG전자가 일단 오늘은 그에 대한 좀 반응이 가장 세게 나온 것 같고요. 총 5천억 원 규모. 네, 전체는 그렇죠. 5천억 원 규모, LG전자는 지금 2천억 원, 예. LG화학이 3천억 원. 예.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일단 그에 대한 부분 가장 좀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도 제가 아이폰 16 네. 9월 10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요. 예. 실제로 출시는 한 9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기대감. 이번에 16 모델을 전 모델 대비해서 판매량을 조금 출하량을 좀 늘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BH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강할 수 있습니다. BH는 뭐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3%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LG 이노텍은 어제 좀 미리 상승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주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이노텍과 BH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뭐 그제부터 해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7%대 현대차 상승을 하면서 26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오면서요. 지금 수급의 공백이라든지 모멘텀 부재 속에서 9월에 있을 또 밸류업 지수 발표에 관련해서 뭐 현대차 그리고 뭐 금융주들도 시장에서는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또는 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뭐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확대, 또 한 가지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 테마 성격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좀 테마 성격으로 좀 모멘텀이 붙은 종목을 단기간에 트레이딩 네. 그리고 현대차는 좀 중장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염 차장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심이라고. 네, 예? 네. 주식은 관심이라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미인대요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내 눈에 이쁘다고.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뭐 진선미를 뽑으니까 그러니 내 눈에 이쁜 종목 내가 봐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관심들을 없고 수급이 그렇죠. 안 따라주면 네.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진짜 여쭤볼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나갔던 아니면 현재 진행형 중인 현재 진행형 중으로서 지금 금융 쪽은 어때요? 오늘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보합 내지 약보합인데. 금융 섹터를 예, 말씀하시는 금융 거죠? 섹터. 뭐 KB금융이라든지 예, KB금융이나 뭐 관련해서 메리츠나 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금융주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사실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자주 정면 앵커도 자주 얘기하셨어요. KB금융 팍팍 날아갈 때마다 신한지수 네, 날라가고. 저는 날아가고 할 때 사실은 이런 주식 이 주식 이런 적이 있었나요? 얘기 없었던 자주 것 같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KB금융 종목을 사실 2010년도에 예. 자사주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래요? 사주를.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4만 원대를 받았는데요. 예. 그 후로 10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참 무겁고 재미없고 지루한 네,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가장 크게 좀 밸류업 관련된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만약에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때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또 오랜만에 움직이잖아요. 원전 관련주. 사실 보면 최근에 뭐 조선주 아니면은 원전주 이런 쪽에서도 약간 뭔가 좀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빠졌었죠. 예. 지금 체코 원전 1차 협상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태클을 걸었고요. 예. 프랑스에서 태클을 걸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지금 순환매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는 않죠. 네, 네. 생각보다는 지금 상승 종목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좀 잘 됐다. 그럼 다른 쪽으로 보자. 아니 그래서 보니까 그 반도체도 대형주들은 좀 사실 상승폭이 미미한데 그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좀 오늘 움직임이 좋아요. 뭐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마음 AI 이거 다 AI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이제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살짝 넘어간 어. 분위기예요. 지금 하드웨어 그러니까 쪽에서 제2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살짝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이 분위기는 아주 좀 어떤 미세한 부분이라 좀 감지하기 어렵지만 폴라리스 AI, 뭐 예. 이스트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그러게요. 좀 괜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 AI 종목들, 예, 루니, 뷰노 이런 어. 종목들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옮겨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단기 접근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인대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남들이 이쁘다고 하면 진짜 이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지금 예. 시장에서 주도주다, 이 종목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가 좋은가? 라고 하는 좋아 심리가 보이고. 반영이 돼요. 예. 그런 사실 시장은 심리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심리 게임 같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염정 차장님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신기한 게 툭툭 건드리면 다 나와요. 아무 업종, 아무 종목이나 네. 툭툭 건드리면 다 나오는 데다가 뭐 본인 이제 염 차장님도 인정하셔야 돼요. 염 차장님도 벌써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네. 예, 지켜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갖다 하고 계신데 지금 또 그러면 비슷한 류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또 한 번 시세를 엄청나게 냈던 전력 네. 설비죠. 네. 전선. 네. 요거 지금 일부 종목은 그래서 또 이제 반토막인데 고점 대비. 오늘은 좀 올라요. 오늘은 또 오르죠. 예. 요건 이제 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든 아니면 조금 물리신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를 노리든. 사실 고민이 좀 많은 게 고민이 전기전력 많아요. 쪽이에요. 전기전력 쪽은 크게 이제 모멘텀 두 가지가 있었죠. 기존에 이제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예, 인프라 부분이 새롭게 있고, 한다는 인프라 거. 차원에서도 있고,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인프라 쪽에서 잘 가서 서서히 갔는데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붙어버리면서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점을 너무 높게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락폭도 사실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부분이 살짝 꺾였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도 그 부분을 같이 만약에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단기 회복은 단기의 강한 회복은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개별 종목으로는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LX 일렉트릭이 3%대 상승하면서 조금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어요. MSCI 지수 편입 네. 오늘부터 수급이 유입됩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됐고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8월 말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LX 일렉트릭은 조금은 좀 그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력기기 쪽은 아직까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비중을 확 늘리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 오늘은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충격이 이제 하루에 그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0.4% 반등하면서 2672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4% 올라갑니다. 762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기관만 삽니다. 12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이 15억 원 팔자 포지션, 개인이 67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팝니다. 기관이 17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63억 원 사자 포지션, 더불어서 개인도 103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 전자제품 업종 올라갑니다. 또 더불어서 식품과 식료품 소매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기술과 교육 서비스,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마이너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행위 처벌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딥페이크 탐지와 보안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나온시큐어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1.29%의 급등세, 현재 거래가 2,535원입니다. 이스트소프트가 8.92% 올라갑니다. 15,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체라가 7.45% 상승세로 2,740원, 센즈랩도 13.2%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380원입니다. 더불어서 SP소프트도 6.57% 상승하면서 9,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엑셀세라퓨틱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발표한 가운데 해외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래가는 5,88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엔셀은 세계 최초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과의 투자도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3% 넘는 오름세로 3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역시도 11.05% 급등하면서 거래가 28,700원이고요. 스피어파워가 1.84% 플러스권으로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바이오는 하락 전환되면서 0.4%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오름세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 기술이 5.8% 올라갑니다. 오늘장 거래가 2,19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1.8% 플러스권으로 18,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67,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BHI가 2.4% 강세로 8,110원, 우진도 1.3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8,14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로모픽 관련주 강세입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AI 서버용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AI 거품론을 일축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I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뉴로모픽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에이직랜드가 5.42% 강세입니다. 3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람테크놀로지가 7.67% 플러스권으로 거래가는 47,000원, NCN이 1% 가까이 오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53%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4,640원, 맵패스가 1% 넘게 올라가면서 10,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머니 김영웅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엔비디아 실적 쇼크에 우리 증시 충격을 받았다가 오늘장에서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 있었을까요? 전날 뉴욕 증시 장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간에 급락하면서 삼성전자 마이너스 3.14%, SK하이닉스 마이너스 5.35% 급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 급락하면서 코스피 1% 하락하여 지수 2,700을 넘긴 지 수일 만에 2,662까지 밀렸습니다. 반면 2차전지 업종이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41%에 4% 이상 앞선다는 소식에 민주당이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 6.1%, 삼성 SDI 5.6% 상승 등 2차전지 관련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대부분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높이며 낙관적이고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전자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애플의 주요 협력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전장부품 사업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 3,500여 건의 전장부품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특허 비중을 40%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라이다, 차량 카메라, 통신 모듈 등 미래차 분야에 집중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통신 컨트롤러 국제 표준 특허를 5건 확보하며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지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9일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행사를 앞두고 있어 LG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애플이 카메라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이노텍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및 전장부품 사업도 강화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G이노텍의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조정 후 상승세를 높이며 60일평선을 돌파하여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아ST입니다. 동아ST는 구 동아제약에서 2013년 3월 인적 분할하여 신설되었으며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제약 및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오랜 전통을 가진 제약사로 최근에는 항암제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약 개발 성과나 임상시험 결과 등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8일 동아ST는 천연물 신약 스티렌이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트상 6월 13일 59,900원 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 중에 있으며 지난 블랙먼데이 급락 후 단기간에 만회하며 상승 중에 있어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엔비디아 전일 장후 발표한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6.3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나스닥과 S&P 500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인 2분기 실질 GDP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미 경제 성장 엔진인 개인 지출 증가율은 종전 2.3%에서 2.9%로 크게 상승하면서 경제 연착륙 기대를 강화했으며 인플레이션 지표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증시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제 하락하며 선반영되어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많이 내린 반도체 관련주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가 청약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규모 무순위 청약 물량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정책 움직임과 함께 집값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요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달이었나요? 저 동탄역에 그 무순위 한 가구 모집하는데 네. 300만 명 가까이 몰렸다고요. 네. 아이 뭐 그러면 당연히 청약 홈페이지 뭐 마비되는 것도 가능하고 마비될 수밖에 없겠고. 자, 이게 결국 무순위 청약 별도의 특별한 청약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무순위 청약, 네. 뭐 소위 말하는 그 줍줍 청약이라고 네. 하는데 요 지금 청약 제도에 대해서 문제들이 조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순위 청약 때문에 특정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관심도를 넘어서서 집값 과열 현상들도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줍줍 청약이라는 게 당첨자가 뭐 계약을 좀 포기를 한다든지 부적격자가 나오면은 이제 입주할 사람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재선정을 하게 네. 되는데 네. 그 선정 과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에 2021년 그 5월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 그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택 경기가 지난해는 좀 힘들었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조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이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지고 청약 시장과 뭐 PF에 대한 위기가 있다 보니까 청약 자격에 대한 그 제한을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만 19세 이상이면 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실거주 그리고 전매 제한도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가 거죠. 찹니다. 듣고 네, 있으니까. 전국 단위에서. 그걸 정책이라고. 네. 예.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이런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청약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 그 과열된 현상 안에서 아니 이게 그 청약 시장이 힘들어서 풀어줬었던 거니 이제 청약 시장이 다시 과열이 되니까 원래로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한 가구 모집하는데 약 한 3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한 294만 명인가? 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그 분양가가 그 4억 8천인데 여기에 당첨되면 10억이 넘는 그 시세 차익을 이제 나오게 되니까 뭐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그 요즘 돈 벌기 힘든데 참여하겠어요? 뭐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주택에 대한 그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 한 가구 모집하는데 집이 있던 없던 여기 살던 안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드니까 네. 오히려 그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더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개편에 대한 그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0만 명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해서 네. 날로 10억 먹게 해주는데 네. 어떻게 뽑나요? 진짜 무작위로 그냥 추첨입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뭐 아니, 송 대표님 정도는 아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기회를 갖다가 그냥 네. 완전 복불복이에요. 네. 300만 명이. 모르겠습니다. 네. 알아도 몰라야죠. 아니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 좀 어렵다고. 네. 뭔 놈이 청약 제도라는 것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슨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또 꼰대 소리 듣는 나이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앵그리 모드가 되셨네요. 순간. 아니 듣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송 대표님은 어색해. 잘못하신 게 없는데 매번 제가 죄송하네. 예. 대신 제가 욕 먹어주는 역할로 나오니까 출연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자 청약 아유. 이거 분위기가 강해지니까 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불안정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줍줍에 대한 그 개편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이 청약 시장에 대한 그 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국토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청약 시장이 과열되니까 현 유지가 맞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뭐 저의 의견도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에 이런 무순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물론 사실 무순위 그 안에까지 이런 과열되는 곳들 같은 경우 무순위까지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그 안에서 예비 당첨자들 안에서는 다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그 제한들 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주에 대한 그 제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성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건데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청약 시장에 뛰어드니까 그래도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순위 청약도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결국은 그 거주에 대한 그 요건이라든지 뭐 주택 소유 그리고 청약 통장에 대한 그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그 과열 현상들이 좀 나오는 곳들에서는 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항상 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신중한 그 시장 안에서 무주택자들이 뭐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어디 청약뿐이겠습니까? 네. 어디나 제일 저는 그거 하는 게 룰이 중간에 자꾸 바뀐다는 거. 그렇죠. 네. 특히 게임 중에 경기 중에 룰이 바뀌는 거는 진짜 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거 강남권 청약에서 또 관심이 높았던 게 DH 방배 네. 특별 공급 1순위 청약 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기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뭐 한 매번 서울에서 수백 대 1 보다가 네. 요번에 뭐 평균 경쟁률이 90대 1 정도 보니까 낮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여기 일반 그 1순위 청약 모집하는 게 650가구 그러니까 그 물량이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90대 1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경쟁률이 59제곱미터예요. 나온 것처럼. 59제곱미터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제일 저렴한 그 축에 속하거든요. 여기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약 한 6,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뭐 비싸죠. 59제곱미터가 17억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 타입 중에서는 가장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평균 경쟁률이 233대 1이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는 약 한 22억 원 정도, 101제곱미터는 25억, 그리고 114제곱미터는 27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주변 단지 대비했을 때 그래도 높은 분양가라고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신축이 되고 약 한 5년이 안 되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방백 그랑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84제곱미터가 28억 7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22억 정도 나오니까 거기서도 한 6, 7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방배동에 생각보다 그 지역 자체가 좀 노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방배동 그 이수역하고 그 방배역 그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아마 향후에 그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거든요. 3,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 방배동의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가기 전에 저기 네. 송 대표님. 네. 평소에 좀 갖고 있던 생각인데 네. 그냥 사람들이 굳이 불편한 거 네. 매번 이렇게 하는데도 네. 꼭 이 표기 방법을 갖다가 고수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네. 이 제곱미터 네. 우리 제곱미터 우리는 평이 네.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을 뭐로 잡을까요? 글쎄요, 그 뭐- 좀 알아듣기 쉽게. 뭐 사실 업계나 실무적으로도 보통 평을 많이 쓰는데 글쎄, 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이념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평이라는 게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뭐 표기라고 해가지고 제곱미터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한민국 생활 용어나 학술 용어에서 일본말 빼면은 우리 생활 안 될 걸요. 그러니까 뭐 예. 근데 저희나 뭐 일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 뭐랄까 신주소보다는 구주소가 좀 익숙하고 네, 그리고 네.
제곱미터보다는 실무적으로는 그냥 보통 평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보통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혼부부들이 생각할 수 있는 25평형 정도, 그 정도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러니까 뭐 59제곱미터. 그게 59예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59다. 네. 그러면 예전에 흔히 말하는 33평 뭐 이런 거는 뭐 그거는 한 101제곱미터, 뭐 그게 111제곱미터. 100에서 110 정도. 보통 이제 3.3 그 제곱미터를 곱하면 뭐 대충. 그 그럴 거예요. 25평이 84제곱미터 아닌가요? 아니 그 이제 공급 면적이 있고 공급 전용 면적. 면적이 전용 있고. 면적. 전용 면적이 있고. 59제곱미터가 전용이면은 공급 면적은 뭐 84제곱미터 그렇죠. 뭐 그 정도 예. 나온다고 그래서 보시면 보통 될것 같아요. 84제곱미터를 보통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평형이라고 20평대 예. 이렇게 네. 보통 그래서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 면적으로 분양하면 좀 분양가가 좀 싸게 느껴지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용 면적으로 계산하면 또 비싸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거 뭐 그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봅니다. 집값도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워낙 집값이 좀 꿈틀거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급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에서 또 비강남권까지 지금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23주 정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그 상승에 대한 그 지역이 조금 더 확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23주 정도 올라가면서 그래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꺾이는, 좀 눌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0.32에서 0.26%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4월, 5월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축소된 배경을 보면은 집값이 23주 정도 올라가면서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런 중심 안에서는 마포나 용산구 일대에 그 선호되는 단지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은 여전히 0.1% 정도, 0.0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전국의 아파트는 0.07, 0.08 뭐 저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강남권을 넘어서 이제 마용성 넘어섰고요. 네. 소위 말하는 그 노도강이라는 지역들, 이 예. 지역들로 지금 신고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배경을 보면은 집값이 그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출이 스트레스 DSR이 이제 9월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차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대출의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그 어떤 뭐 매수세들 뭐 이런 것들이 노도강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표 보면서 이제 마치 오른쪽 부분에 와서 꺾이니까 네, 뭐 매매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승률이 조금 꺾였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일주일 전 대비 0.3%씩 오르다가 0.26% 올랐다, 더 올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 대비했을 때는 떨어진 것 같은데 4월, 5월, 6월, 7월 대비했을 때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서울이 주간으로 0.26% 올랐는데 전국으로는 0.08%밖에 못 올랐으면 서울 제외하고는 더 빠졌구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예? 있죠.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어쨌거나 이 청약 열기가 또 높아지면은 실수요자들은 또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진짜 그렇긴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 또 10년 이하 네. 지어진 지 10년 이하 아파트에도 조금 이제 관심이 쏠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이하의 준신축이라고 준신축.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아파트 단지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축이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예. 재건축 단지는 뭐 개발에 대한 기대 또 공사비에 대한 이슈,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결국은 아파트의 커뮤니티라든지 아파트의 품질은 어느 정도 높고 거기에 이제 주택에서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축 그리고 또 실거주 수요들이 이런 주택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준신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신축 분양권 같은 경우도 양도세에 대한 그 부담도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그 부담감들도 있기 때문에 요 준신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이하에 있는 그 아파트가 2.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초과해서 한 10년 이하에 된 그 아파트가 1.64%. 여전히 5년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높기는 해도 그런 뭐 인기에 대한 그 폭들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서울의 그 매매 10곳 중에 6곳 정도가 10년 이하 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률이 좀 높은 것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계속 우리가 청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7.6%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급등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청약 당첨 뭐 어렵잖아요. 네. 그 계속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희망 고문처럼 다가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준신축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선호도가 높은 성동구 지역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새 그 가격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과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축 인기 좋죠. 네, 여전히 좋죠. 아까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네. 뭐 5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걸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역시나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신축에 대한 그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서울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거 그 너무 쫓아가기 힘든 그런 수준으로 네네. 가다 보니까 준신축으로 가는 거지. 그러게요. 자산 여력이 있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신축에 대한 그 인식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의 그 계단을 하나 이제 뺏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신축을 못 가고 준신축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송 대표님 항상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그거 본인의 생각도 좀 넣어서 답해 주세요. 네. 좀 영혼을 실어서. 영원히요? 네. 집값 얘기인데. 네. 자 이제 자꾸 이제 서울에 집값 오른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또 고민들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또 뭐 2단계 스트레스 DSR도 곧 다시 시행된다면서요. 네. 근데 또 이게 물론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네. 또 유튜브에 보면 아마 조회수는 그쪽이 더 많이 나와요. 네. 내년에 폭락합니다. 네. 집값. 네.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쇠락한 지역들 이렇게 다니고 하는 데 보면 뭐 수백만 명이 보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게 오히려 힐링이 되나 봐요. 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은 그것도 있고 한데 아니 집값 네. 그래 이렇게 네. 진짜 지인이 조카가 묻는다 치고 삼촌 나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돼? 하면 뭐라 하실래요? 저는 집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예. 뭐 사라고는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 사는 거를 그 가격에 너무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그 합리적인 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뭐 우리가 신축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 신축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라면 네. 그런 그 신축 아파트보다는 뭐 소위 그 10년 이내에 있는 주택하고 가격을 좀 비교해서 사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물론 지금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고 사실 그런 개선된 부분에서 뭐 저같이 그 부동산 뭐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살려고 했으면은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 시기에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뭐 가격에 좀 눌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뭐 금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아마 실무적으로 그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함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보다는 뭐 연말 정도 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축소가 좀 되고 아무래도 뭐 임장 활동을 좀 적게 하는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조금이라도 가격 협상력을 좀 가진 그런 시기 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을 그 집을 사서 현금을 동원을 해서 사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전세 그 자금하고 그다음 매매 가격하고
상당 부분 좀 가까운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자본 그 에쿼티를 좀 줄여가지고 집을 사두는 거, 뭐 이런 형태, 소위 말하는 이진우 소장님이 싫어하는 갭 투자, 갭 투자가 되겠죠. 그걸 사서 한 그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하면서 뭐 한 3년 정도, 4년 정도는 본인이 임차로 머무르면서 그 주택을 사두는 게 뭐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축보다는 준신축, 그 다음에 시점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가을 이후 요때로 선택을 하면서 그때 전세를 활용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한 3년, 4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하는 뭐 그런 형태 전략. 근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갭 투자라고 하기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집을 사고는 싶은데 네. 일단 어느 정도 전세금으로 그거 네. 하고 그 근데 갭 투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이준호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실거주를 중심하는 거는 네. 뭐 차익 실현보다는 내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위한 예,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쪽으로는 저도 그것까지 뭐 죄악시하는 거는 좀 아니 그런데. 제가 갭 투자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갭 투자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네. 전세값하고 매매가가 그 차이가 안 난다면은 네. 누구나 그거는 계산이 되죠. 이거는 네.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네. 부동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정책 환경을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그렇죠. 예. 좋은 예.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갭 투자한 사람을 갖다가 뭐 악마와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지간해서는 집을 사기 저쪽에서 힘드니까. 집 사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놨냐 이거죠. 그렇죠. 예.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내 돈으로 내 집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네.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 환경에 다 대응하고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에 그 대응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자의 처지를 항상 대변을 하시니까. 근데 아까 그 뭐 삼촌 서울에 지금이라도 집 살까요 하는 그 삼촌 그 조카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요? 저 삼촌 송성현 삼촌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삼촌 집 사줘 하라고. 그거 집 뭐- 살까요 할 게 아니고 집 사줘 하는 게 낫겠네. 그 대여금 처리 안 하고 그 증여하고 그러면 증여죠. 뭐 세금내 제가 또 힘든 그거 아 그건 또 네. 목요일 날 다뤄보겠습니다. 증여세 폭탄 맞는 거죠. 정여세 그러면. 폭탄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그래도 좀 탄력도로 올라갑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좀 중성주 움직임이 안 좋았잖아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은 좀 올라줘야죠. 제가 네. 진짜 모처럼 빨간 거 맸는데 넥타이. 네. 네. 아, 그런 네. 의미가 이제 지금까지는 맞네요. 잘 맞춰오고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